네, 삼성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이 재판을 제가 한 번도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 재판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 재판에 들어갔었어요. 이 재판에 그 이 재판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 그다음에 윤학배 해수부 차관, 그다음에 이명기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분, 국정원장도 하고 비서실장 했던 분,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 뭐 정무수석을 했다가 마지막에 여성부 그 장관을 했던 분, 여성부 장관을 하고 정무수석을 했던 분, 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체부 장관을 4개월 동안 했었잖아요. 조윤선 장관. 그 다음에 또 안정범 수석. 이렇게 5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들어갔는데, 변호사가 뭐, 이렇게 뒷모습이 보였어요.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도 뭐 내용을 모르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결심이었었어요. 그래서 결심이라면 이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이제 들었는데 해수부 장관은 아마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팽목항에서 라면 드시다가 그 쫓겨난 그분이인지 제가 그때 뭐 정치에 관심 없다는 그런 상황으로 사실 그분 얼굴을 기억은 잘 못하겠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이 뭐 직권남용죄 특조위원장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 청와대의 지시가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요거는 윤학배 그 차관이 얘기를 했었네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영석 그 장관이 얘기한 거는 김영석 장관의 변호인 얘기한 것은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 유죄라고 해도 뭐 그동안 청렴하게 살아왔다. 징역형을 뭐 1심에서 이렇게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 관련돼서 지금 연금을 이런 만약에 유죄를 받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 형을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특별 사면이 된다고 해도 이것이 무죄가 되지 않으면 연금 받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고 뭐 적절한 양형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했었고 윤학배 그 차관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네,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는데 특조위원장이 조사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청와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재판을 제가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그 세월호 특조위가 언제 구성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것도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 재판에 제가 기자가 타자치는 내가 한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기자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체로 보면은 이제 기자가 적을 경우는 기자들이 들어와갖고 다른 언론사에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뭐 이걸로 검색을 못하겠지만은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 뉴스이스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봤더니 이 당시에 이 재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 근데 이게 뭐 언제 생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런 재판이었는데 1심 어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물론 그 검사의 기소 내용이라든가 구형이 다 끝난 상태였었는데 검사들은 여전히 김영석 해수부 장관 네.
김영석 해수부 장관에 대해서 3년. 네. 네, 김영석 해수부 장관에서는 3년. 그다음에 윤학이 윤학배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그다음에 이병기 비서실장은 징역 3년. 안정범 수석은 징역 2년. 조윤선 장관도 징역 2년. 이렇게 뭐 1심하고 같겠죠. 이렇게 형을 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검찰이 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조윤선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고 7시간 행정조사를 방해하려 다수 해수부 공무원들을 통해 범행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나 피고인들 최후 진술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박 대통령의 행적 아마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피고인들이 박 대통령의 7시간,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었나요? 이병기 변호사 같은 경우에 운동권 세력들이 정부를 공격하고 결국은 이것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박 대통령을 탄핵을 했다. 그러면서 이 세월호가 이렇게 원인이 된 것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는 이런 이유가 됐다. 그리고 구조 시 원인도 잘 알 수가 없고 이런 중요한 거를 도외 씨한테 대통령만 공격을 했다. 대통령 행정만 문제를 삼고 있다. 그리고 일본 기자. 저는 그때도 보면 왜 일본 기자가 박 대통령 7시간을 가지고 히덕거리고 책도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를 당했는데 무죄가 된 거잖아요. 정말 언젠가는 이거 다시 한번 재판해야 돼요. 이 일본 기자가 7시간을 가지고 회화했었다.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가지고 놀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나 노무현 때도 대형 사고들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행적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한 적이 없다. 그 당시에 그런 대형 사고를 가지고. 김영삼 일때는 정말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터졌잖아요. 상품 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크고 작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IMF 사태가 터졌잖아요. 정말 자격도 없는 것들이 대통령이 돼갖고 사고가 뻥뻥 터지고 그 모양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의 그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박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한 적이 없다. 이런 큰 대형 사고를 나도 그전 정부 어느 때도 이런 걸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특조위에 잘 서명해서 그 취지를 잘 그 조사를 하는 그 대통령의 행적을 뭐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 취지를 그런 뭐 사실 그 당시에 대통령의 일상을 공격을 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대통령이 뭐 어느 호텔에서 누구랑 어쨌다 7시간이 어쨌다 성형수술했다 뭐 구술했다 온갖 개지를 다 떨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서 그 이렇게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하라고는 했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행동이 국회에서 활동을 방해한 것이 되나? 그리고 정상적인 비서실장이라면 당연히 박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야죠.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비서실장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될 그 일들이 위법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무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일상을 공격한 그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 행적이 어땠나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거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여기 이병기 비서실장이 하는 얘기 보면은 국회에서 활동을 방해했다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국회 보고하는 이런 거 가지고
이거를 지키려고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지랄로 엮었나 봐요. 그래서 네,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 등은 정부와 여당의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고 정부와 여당 박 대통령이죠. 7시간 행정조사를 방해하려 정말 이게 참 박 대통령 7시간 이거 다 드러난 건데 그날 박 대통령 구슬했나요? 어느 호텔로 갔나요? 뭐 성형수술 했나요? 이 진짜 아직도 이래 갖고 검찰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방해하려 다수 해수부 공무원을 통해 범행했다. 면서 특지 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정말 개영털이 언젠가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언젠가 이걸 다시 재판해야 될 내용이네요.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게 이 기소된 이 사람들이 대응 방안 마련해서 나아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정도에서 나아가서 특조위 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했다. 진짜 박 대통령은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박 대통령 활동을 특조위 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했다. 그러면은 다시 박 대통령이 탄핵 당한 것처럼 이렇게 내버려 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에 2014년, 2015년도에 이거를 내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청와대까지 개입된 조직적 범죄로 미쳤어요. 특조위는 사실상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이기가 출범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신뢰가 저하됐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 일기 때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이 끝났고 그러면 다시 김석균 중앙구조본부 본부장 등 11명을 고소해서 재판하고 있는 또 조사를 방해했다고 다시 재판하고 있는 이게에서 지금 이렇게 고소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둘 다 재판을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검찰이 하는 얘기가 조윤선 전 수석은 뭐 그 정무 수석을 있을 때 특조위 설립 및 활동에 대해 총괄 대응 방안을 최초로 지시하고 본질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전 실장은 범죄의 주도 이병기 비서실장이겠죠.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검사가 주장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윤선 장관이 이 얘기를 했네요. 이거는 제가 다시 조윤선 장관 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조윤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과 전혀 다른 정무수석일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전혀 다른 소임이 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대통령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 네. 사실 뭐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한 것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았었죠. 예. 뭐 남자가 돼야 되는데 여자가 됐다 하면서 말들이 나온 말도 좀 있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조윤선 장관이 저는 특조위 시작 전 사임을 했고 사심을 갖고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또 조윤선 장관 비록 오늘은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돼서 서 있지만 제가 과연 법이 정한 정무수석의 범위를 넘어 불법을 저지르는지 잘 살펴달라 이렇게 했는데 조윤선 장관의 변호사가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김재원의 세금 도둑 발언. 김재원 국회의원이 세금 도둑했다는 것은 저는 들은 기억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제 이 세월호 조사 방해했다는 이 재판에서는 조윤선 장관도 얘기를 했었고 또 다른 분도 또 얘기를 했었어요. 이병기 비서실장의 재판이었나? 이병기 변호실장의 변호사하고 그 이병기 비서실장의 최후 진술이었나? 그때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 조윤선 장관의 변호인이 얘기를 할 때 김재원의 세금 도둑하면서 김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검찰에 가서
이 사람이 여명진 특조위,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여명진하고 김재훈이 자주 연락하고 받으면서 뭐 얘기 오갔는데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 너무 황당했었고, 또 1월 16일 날 이것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김재훈을 찾아가서 김재훈한테 하는 말을 듣고 날짜도 좀 다르게 얘기하고 검찰에 가서 허위 진술을 했고, 이 사람이 이 여명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소유예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이 사람은 또 어떤 혐의로 바꿨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네, 이 사람도 뭐 세월호 조사 이거 관련으로 따로 재판받고 있는지는 제가 검색해보지도 않고 찾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도 재판에서 결국은 뭐 허위 진술한 대가로인지 모르지만은 기소유예가 된 것을 보고 굉장히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세 건 모두가 정무 수석으로 있을 때 조윤선 장관이 재판받고 있는 이런 건 뭐 세 건 모두가 정무 수석으로 있을 때 일이고 직권남용으로 된 것인데 1심, 2심이 모두 같은 내용인데도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됐는데도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는데도 각각이 재판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 세월호 조사 방해했다는 이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억울하게 편견 없이 네, 여기서 보니까 네, 억울한 면이 없이 편견 없이 살펴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뭐 기소 내용은 아마 대통령과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이 7시간 이런 거 관련으로 해서 특조위에서 조사하려고 된 것을 아마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 입장에서 해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방해가 돼서 이렇게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네, 그 판사가 피고인들을 다 불러 세웠어요. 정말 저는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제 내용이 피고인이 자기가 써가지고 온 그 진술서를 차례차례로 뭐 읽기도 하는데 대체로 서서 읽는 경우가 많긴 했었어요. 서서 읽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5명을 다 세워놓고 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좀 길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동안에 그 나머지 4사람이 다 서 있는 그런 상태로 했는데 저는 가슴이 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지금까지 본 재판 중에서 그렇게 피고인들을 세워놓고 좀 고압적인 그런 분위기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의례적인 뭐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 뭐 항소심을 1년이나 끌었다, 이렇게 하면서 뭐 검사한테도 뭐 하여튼 검사 판사한테도 형식적을 뭐 잘 들어줘서 고맙다, 경청해줘서 고맙다, 뭐 실제적인 진실을 파악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의례적인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는 1984년부터 해양 업무를 해왔었고 뭐 선장이나 선원 이런 도피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네 하여튼 뭐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런 태행적인 행동이 있었었다. 선장이 그렇게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대피한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행적인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런 것인데 해상 구조의 구조적인 한계를 가 있었고
또 봤었고 이러면 하여튼 절망적인 그런 걸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뭐 경력을 쭉 얘기를 했었네. 광주 지금 중심으로 경력이 아니고 사실 사고에 대한 대처 이런 걸 얘기했네요. 강주 지금 강주 서해지방청 이거겠네요. 이걸로 중심으로 해서 사고 조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관련 책임자 형사처벌을 뭐 하고 뭐 국회에서도 뭐라고 그랬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정치적인 공무원이 아니다. 나는 어떤 정권에도 매이지 않은 직업적인 공무원이다. 정권의 그 눈치를 봐가면서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치적인 색채가 없다. 바다를 사랑했고 그런 뭐 쭉 해오면서 근데 지금 세월호 그 관련으로 해서 지난 정권의 부역자가 되어 있었다. 지난 정권의 치부를 뭐 이 세월호 이 관련으로 해서 지난 정권의 치부를 덮는 자가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정권 교체기마다 이러한 것들로 직권남용이라고 덮어 씌우는 것이 남용 된다는 것은 정말 무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무리한 주장이다. 뭐 또 뭐 그런 얘기를 힘을 얻고 나서 얻은 측에서 뭐 지난 정권의 사람들을 이렇게 직권남용으로 묶는 것은 무리하다. 그리고 등등 말을 많이 했네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악의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보고 참 배신감도 느꼈다. 왜곡된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뭐 그들도 살려고 하는 짓이려니 하면서 그들을 탓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그때 정말 그때 그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 했다가 그렇게 됐을 때도 정말 너무나 불쌍했고 참 너무 안 됐었죠. 예, 그랬는데 어제 재판에서도 이분이 비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미숙하고 허술한 그런 뭐 일처리에 그런 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쭉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해수부가 잘못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해수부의 그런 책임을 나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분 같이 그런 처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또 이분이 또 다시 또 재판을 그 11명 받는 9명 재판 받고 있는 또 그게 해당됐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 아끼는 후배들이고 그리고 또 어제 재판 받는 뭐 안종범, 이병기, 조윤선 장관 이분들은 또 존경하는 또 뭐라고 했는지 다는 이제분들 존경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언론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정말 안타깝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열심히 일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야속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은 그런 것들은 검사의 본연의 직에 충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뭐 제가 여러 재판을 봤는데 하여튼 참 떳떳하고 장관으로서 이런 분을 또 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항소 뭐 1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항소심이긴 한데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한 분이라 참 좋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윤학배 해수부 차관 검사가 2년을 때렸던 이 사람 대해서는 31년 바다 관련 공직으로 하고 있다가 퇴직을 했다. 그런데 31년 바다 관련 공직 일을 한 그것보다 긴 3년을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아왔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뭐 또 뭐라고 했네요. 뭐 아시겠지만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일이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 뭐 안타까운 그 마음은 정했습니다. 예, 저는 별로 그런 사고가 불가피한 거였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사과를 해야 하느냐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그날 사고 당일 2014년 4월 16일 날 태어난 손자도 참 생각이 난다 하면서 좀 감정에 좀 흔들리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할 말이 많으나 공직자의 자세로서 그런 말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해량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한다. 이분도 보면서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재판에 다니면서 이런 거는 신문 기사에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판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러한 것에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 뭐 제가 뭐 그전에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같이 재판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 직원들 정말 10년 전 거 일을 꺼내갖고 뭐 직권남용했다고 재판받고 이런 재판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참 그분들이 피고인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최후 진술을 했는데 그때는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국정원 직원들 피고인 최후 진술할 때는 늦은 시간에는 기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결국 기자가 돼버린 건이었거든요. 정말 박선춘, 보훈추 장관 같은 굉장히 용감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런 걸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가. 역사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큰 소리를 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기사에 안 나오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제 혼자 정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랬는데 어제 해수부 장관하고 차관도 굉장히 당당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기 비서실장 이분이 하는 얘기가 2014년 4월 16일 일본 그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일본 대사로 있었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평생을 나는 뭐 평생을 그 외교관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굉장히 말이 나는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 3월 청와대 비서실로 갔었고 이때 내가 비서실로 가서 그 세월호 호 인양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미력을 다했다. 대통령이 7시간을 둘러싸고 뭐 대통령 호텔에 있었다. 뭐 성형 수술했다. 뭐 여러 가지 소설들이 추미애 말로 소설들이죠. 이게 개쓰레기 소설들이죠. 이런 것이 난무했는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런 거를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 실체적인 진실을 면밀히 밝혀 줘서 사회 전체가 그렇네요. 면밀히 밝혀줄 것을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뭐 계기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여전히 희생자 뭐 명복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안종범 이따가 5시 15분이었네요. 네, 안종범 수석은 2년형을 검사가 때렸어요. 예, 그러면서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이병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또 빠뜨리면 안 돼서 이병기 비서실장이 그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 관찰을 했다. 박 대통령이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는 줄 아냐. 이렇게 하는데 박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서 이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했다 하는데 저는 그게 결코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박 대통령이야 당연히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인양해갖고 그때도 제가 그래서 인양해달라고 그렇게 난리치고 인양한다면 어떡할 건데 그 유지 비용 어떡할 거냐고요. 응? 당연히 박 대통령은 국가 살림이고
국민들의 세금인데 당연히 그거 생각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왜 그 세월호가 불가항력적인 건데 왜 이렇게 좌파들의 요구에 휘말려 갖고 박 대통령을 제대로 보호를 못 해준지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 세월호 인양 문제를 관철시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저는 결코 이게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안정범. 예. 2014년 4월 16일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자기는 국회의원이었었다. 뭐 그 여당의 국회 부의장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제수석실 산하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경제수석실 산하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일어난 일도 뭐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았었어요. 뭐 안정부 수석이 경제수석으로 있었으니까요. 그다음 세월호 관련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다음에 경제수석 재직 시에 사실 이거는 최수원 씨하고 재판받을 때 이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박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일할 때 핸드폰을 뭐 3개인가 몇 개 갖고 다니면서 박 대통령한테 수시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휴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일요일 날 뭐 가족들하고도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마지막에 2월 달에 최선 씨하고 하는 파기환송심 그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에서 그때 네 일요일 날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일요일 날 가족들하고 일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한테서 연락이 와서 밖에 나가서 연락을 받았다.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김건훈 보좌관이 나와서 안정부가 엄청 열심히 일했다고 변론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안정부 수석이 수석 재직 시에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문화체육재단 때문에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고 뭐 이 얘기를 좀 거슬렸고 또 자기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복역 중이다. 예. 안정범 수석은 지난번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제가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그 확정이 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 나서 재수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나올 때마다 사보로 나오니까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다가 석방이 돼서 나와 있다가 항소심 재판에서 형을 받고 바로 수감이 됐거든요. 다시 그랬는데 변호인들이 이거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이거 다시 구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항의를 해갖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석방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안정범 수석 같은 경우에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가 나오면서 바로 구속이 됐는지 아니면은 대법원에서 선고가 그 이명박 대통령처럼 항소심은 구속이 재수감이 안 되고 대법원 판결 나서 재수감되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궁금하다는 정도로 끝나지 뭐 제가 그것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랬는데 안정범 수석이 자기가 지금 현재 복역 중이다. 그렇게 하면서 또 중요한 얘기 제가 재판정에 가서 들은 얘기 63건에 있는 자기 수첩에 모든 내용이 있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63건이 원본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인데 안정범 수석이 63건에 자기가 청와대에서 했던 모든 일이 적혀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재단 이런 설립은 경제수석 소관이 아니다. 문체부 소관이다. 근데 이것이 대통령이 제게 지시한 거다. 지시를 받고 이행한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월호 관련으로는 정부 수석으로서 단 하나의 어떤 지시도 없었고 이행한 것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어제도 재판 끝나고 나서 한바탕 안정범 수석한테 난리치고 싶었죠. 근데 뭐 조윤선 장관도 있고 이병기 뭐 그 사람 앞에서
제가 그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 안정무 수석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이 세월호 이 특조위 관련이었나? 이 재판에 왔을 때 그때 김관진 장관, 김장수 장관하고 아마 그 재판하는 시간이 비슷했을 거예요. 하여튼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걸 봤는데 그때 막 인사하고 그러는데 저는 뒤에서 지금 미쳤나 저게 무슨 자격으로 정말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만든 저 인간이 지금 누구하고 인사를 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26일 날 그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세월호는 다르다. 특조위 관련으로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은 지시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는 없었다. 사실 안정범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선고에서. 예? 그리고 딱 이제 5시 21분 그러니까 안정범은 한 6분 정도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윤선 장관 정무수석으로 11개월 있었고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14개월 가량 구속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최후 진술로 어제 한글까지 해서 7번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있었고 세금 도둑 그 김재원이 세금 도둑 정무수석 요거는 하여튼 뭐 아까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사심을 가지고 일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세월호 인양이 아마 그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김재원이가 뭐 세금 도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김재원이가 뭐 세금 도둑 그 세월호 인양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다. 뭐 이렇게 했다면은 제가 뭐 그래도 김재원이가 좋은 뜻으로 했겠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내용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조윤선 장관의 변호사가 김재원하고 만났던 여명진 이 사람이 말도 달리하고 이 사람이 선고도 뭐 기소 유예된 것 검찰에 가서 딴소리 했는지 하여튼 검찰에서 허위 진술 득택인지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들었네요. 그러면서 해서 5시 한 24분쯤에 재판은 끝났는데 판사가 구혜건 판사가 뭐 김기춘 장관, 김관진, 김장수 장관 또 김관진, 임관빈, 김태호 그 사이버 댓글 또 뭐 대통령의 옛날에 국정원 특활비 이런 항소심 여러 개의 항소심 재판을 이분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뭐 김종, 그다음에 김종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은택, 그다음에 또 최성원 씨, 또 누구죠? 조카, 걔, 네, 장시호 뭐 등에서 하여튼 여러 재판을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예요. 예, 그래서 이 구혜건 판사가 뭐 사실 뭐 이건 항상 뭐 제가 보니까 항상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 같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항상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판사가 하는 얘기 같아요. 사실 관계를 다툴 것이 많고 직권남용도 살펴볼 것이 많다. 직권남용은 죄를 못 때리잖아요. 조국이나 뭐 지금 그 관련 문재인 그 패글들이 잔뜩 걸려 있는데
직권남용을 죄를 어떻게 때려요? 에? 예. 그래서 직권남용건도 살펴볼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월 17일 날 선고를 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끝났네요. 네. 세월호 이 특조위 이 조사 관련으로는 뭐 한 번도 뭐 동부라서 못 가고 뭐 이 특조위 이 중앙법원에서 항소심 한 것도 시간도 안 맞고 해서 못 들어가 봤는데 하여튼 26일 날 어떻게 우연히 들어간 것이 결심이라서 그래도 좀 내용 파악은 할 수 있었고 네 그렇네요. 그래서 또 기사 그 뉴스원 뉴시스 그 기사 뉴시스에 나온 그가 네 마지막에 더 보면 이병기 비서실장도 그랬네요. 무엇보다도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고로 희생된 분들 뭐 이거는 그냥 피워보지도 못하고 못하고 진 학생들에게 애도한다. 그렇지만 당시 유언비어가 난무해서 비서실에서 방관할 수 없었던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달라. 박 대통령에 대한 개엉터리 소설 난무한 거. 박 대통령에 대해서 개엉터리 소문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문이 나서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는 전혀 참작 안 하고 세월호 뭐 하여튼 얘네들은 특근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안종범 경제수석은 저는 당시 저는 여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최선을 다했다. 뭐 국회에 있으면서 네. 세월호 진상규명과 유가족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저로서 마땅히 진실을 밝혀주고 역사에 분명한 결과가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뭐 의례적인 얘기였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조윤선 장관은 근데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하고 안종범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병기 비서실장하고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엮었나 본데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박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정도 일도 안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직무유기죠. 그런데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직권남용을 엮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여기 또 기사에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심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관 차관의 참 이게 강대한 권력을 동원 이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임무죠. 권력을 동원해서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방해를 했다는 거죠. 조사를 방해했다는 형태로 조사를 방해를 했다. 그래서 조윤선 전 수석과 이병기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나요? 동부에서 1심을 때렸을 때하고 지금 환경이 좀 달라졌죠. 상황이 달라졌죠. 왜? 조국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장관하고 김영석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때렸고 윤학배 해수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네요. 안종범 수석은 무죄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장관이나 차관이 이렇게 바다 관련으로 뭐 30몇 명씩 30몇 바다 관련으로 30몇 년씩 공무원 생활을 해오다 이렇게 유죄를 받게 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된 이런 정말 상황이 되죠. 이런 말들은 제가 다른 재판에서도 들었어요. 30년, 40년 공무원 생활을 해오고 따로 그 월급 외에는 벌어놓은 돈이 없는데 그나마 공무원 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재판을 받으면서 그나마도 얻게 돼서 정말 미래가 암담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눈물도 좀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예, 이분들이 또 이런 상황이 됐네요. 뭐 그러나 언젠가는 이 재판에 대해서는 재심을 해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제가 안 된다고 다시 돌려놓을 때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제 뭐 이 재판까지 뛰어간 사람은 없죠. 박 대통령 관련된 거라 또 가슴 아프게 이런 재판을 제가 안 볼 수는 없었고 마침 기회가 돼서 우연히 들어간 것이 결심을 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참 저한테는 운이 좋았고 굉장히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판을 또 보게 됐습니다. 12월 달에 선고들이 굵직한 선고들이 이렇게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있게 되고 또 이런 재판도 있게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 관련 재판으로서는 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했다는 세월호 구조를 잘못했다는 이 재판 정도 남았고 아마 특조위 방해했다는 특조위 조사 방해했다는 9명이 재판 받고는 이거 너무 날짜가 겹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조대환 마지막 정무수석 이분이 이분도 이제 이 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3월 달인가 이때 선거 때문에 그때 뭐 사실 뭐 홍문종 이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들었을 때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을 찾아갔었어요. 작년 12월 달만 해도 이분이 우리 공화당에 와서 후보로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조용해서 홍문종 사태 이런 게 나갔을 때 제가 이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막 그때 막 많이 울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박 대통령을 봐서라도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냐. 제가 막 말하다가 막 이제 우니까 이분이 좀 당황도 하고 이런 줄은 몰랐다. 뭐 이제 우리 지금 박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면 이 정도의 뭐 극성이랄 수도 있고 이렇게 열심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회에 나오겠다고 저랑 약속을 했는데 그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집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거에 나와주기를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이분이 결국은 뭐 집회가 없는 바람에 나오지도 않고 결국은 뭐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이런 기사를 읽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마 6월이나 7월달 아마 6월이나 7월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딱 그 이제 변호사들이 뭐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인지 모르지만은 각각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 거였고 처음에 이렇게 문이 들어가면 여기 접견실 그 법원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게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각 방에 각각 변호사들이 있는데 문에 딱 들었으면 대각선 방향으로 그 조대한 변호사의 사무실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조대한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직원들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안 나오셨나 뭐 제가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아니면 안 계세요? 뭐 하여튼 이렇게 묻고 나왔는데 아마 재판 때문에 뭐 하여튼 재판 때문에 이분이 좀 힘들어하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다시 또 변호사를 하실지 어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갔을 때는 제 스스로 뭐 자격 지심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또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제가 본 재판 조금 전에 본 기사가 있는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 또 박병대 고영대 이 세 분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재판받는 게 있는데 박병대 대법관이 변호사를 낼 수 있는 그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변호사 사무실을 낼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해줬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을 봤네요.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7건 재판, 네, 7건 재판인데 한 명씩 재판받고 있는 건이 임종원 대법원의 행정처 차장 이분하고 그다음에 이태종 판사 그다음에 유해용 판사 그리고 다른 것들은 3명, 4명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4건이 1심 선고가 났어요. 다 무죄예요. 당연히 무죄예요. 사실 제가 보면서도 제가 일자 무식이지만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무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4건이 무죄가 났어요. 예, 무죄가 났는데 무죄가 나면서 이 항소심도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유해영 판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유해영 판사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했다고 하는 여기에 현기환 수석을 변호하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변호사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변호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그러네요. 제가 마지막에 본 게 그 이태종 판사 이 사람이 무죄를 받는 걸 봤고 그랬는데 이민글, 이규진, 방장현, 심상철 이분 4분이 재판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의외로 좀 시간이 오래 끌어요. 네. 뭐 신강열, 조희연, 성창호는 일찍 또 무죄 판결을 났었고, 네 이분들은 그 판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2월 달에 또 굵직한 재판들이 있고 수요일 날 28일 날 이런 재판이 있어요.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28일 날 수요일 날 또 이런 재판이 있어요. 이게 3월 12일 날 그 2017년 3월 10일 희생자 가족, 예, 이분 2017년 3월 10일 희생자 가족 5명에 대한 재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원고가 5명인데 아마 이 중에 일부가 우리 그 작년에 강화문 작년에 우리가 강화문 텐트 했을 때, 그리고 그리고 수요일 날 28일 날 이런 재판이 있어요. 그 2017년 3월 10일 날 희생 당하신 그 5분의 그 가족들이 아마 그 서울시, 대한민국이네요. 피고가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추미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이렇게 했고, 여기를 상대로 해서 고소한 건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그 1심 승소했다는 걸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한 분이신가, 이분이 우리 공화당 당원이시기도 하고 작년 강화문 텐트 때 뭐 우리한테 그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대접도 하고 한 분일 거예요. 아마 이분들의 재판이 내일 있어요. 이게 동간 460호 여기서 11시 반에 변론길 뭐 해서 뭐 11시 반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잠깐 짧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동간 1번 법정에 460, 이거는 법원에 동문 서문이 있는데 동쪽에서 들어가고 올라가는 아마 그쪽 1번 법정일 거예요. 그래서 460호에서 이분들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그리고 이게 11시 반에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28일 날 2시 20분에 오종장 기자의 또 재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1번 법정 출입구로 들어가서 463호 재판이 있는데, 이때 지난번에 오정찬 기자가 예고했지만 윤석열을 증인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윤석열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수요일 날은 또 이런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전 11시 반에 1번 법정 출입구 460호로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종찬 기자 재판은 2시 20분 463호로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 정말 길었네요. 다 보시게 될지 모르지만 가볍게 그냥 건너뛰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